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 요 발표를 하신 자료인데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즉, 현대 자본주의는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있었던 오래된 미래와는 굉장히 다른 작동 방식으로 경제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시장 경제는 사회 체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라니가 말한 것처럼 사회 속에 있던 시장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회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배꼽이 배를 먹은 꼴이 있죠. 사회 속에 있어야 할 시장 경제가 오히려 시장을 먹어버린 형국.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전에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삽 한 자루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떠한 연장과 이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사용권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있다가 처분했을 때 돈이 얼마나 더 벌리느냐. 하다못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사실은 아파트라는 것이 투기의 수단이 됐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사실은 가족의 최소한 울타리가 되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공간적 이러한 어떤 용도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돈이 될 것인지, 재산이라는 것을 이전에서는 사용권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처분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만 해도 내가 못 가진 게 있으면은 테레비도 같이 테레비도 같이 봤잖아요. 삽 한 자루 급하게 필요할 일이 있으면은 옆집 삽 빌려서 쓰고 깨끗하게 씻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요청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웃과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어떠한가요? 지금의 시장은 최대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상품을 중심으로 거래되고요. 교환가치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됐을 때 나에게 경제적 이익이 얼마만큼 더 높으냐. 돈을 벌기 위한 무대로서 시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불과 얼마 전에 오래된 미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교환됐고요. 거기에서는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매매가 됐었죠. 교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사회 속에 시장이 있었을 때의 모습과 그 시장이 사회를 집어삼켰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도 판이하게 달라진 것.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고삐 풀려 날뛰고 있는 이 시장을 국가가 통제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시장이 국가조차도 삼켜버렸죠. 그럴 때 공동체로 이 시장의 고삐를 다시금 낚아채는 것, 날뛰지 못하도록 잡아내는 것, 최소한 이것이 지역 속에서는 가능할 수 있고 가능하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목적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비극은 이제 거대한 전환은 자본주의가 기존의 시장, 기존의 사회를 어떻게 대체해 버렸는지에 대한 고발인데요. 궁극적으로 악마의 맷돌이라고 하는 인간을 정말 떼거지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악마의 맷돌 속에 인간을 갈아버리는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 체제들, 그 불행의 싹은 상품이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면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토지, 노동, 화폐. 즉 상품이 되어서도 안 되고 상품이 될 수도 없는 것을 상품으로 만든 것. 뭡니까? 토지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든 그럴 때 지대를 내지 됩니다. 땅을 사고 팔아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들은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속받은 것들을 사고 팔죠. 더 나아가서 이 토지라는 것은 자연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고대로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론
밭으로 경작하고 개간하고 일굴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자본주의 이전까지만 해도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권과 사용권만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내가 땀 흘린 만큼 농사의 수확물에 대한 권리는 있었지만은 그 땅 자체에 대한 권리는 없었습니다. 왜? 땅은 신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 토지를 우리가 사고 팝니다. 그러면서 지대라고 하는 불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것. 토지는 상품화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품화되면서 경제의 실체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노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고용되었을 때 나의 노동력을 파는 겁니다. 노동력에 대한 대가예요.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인간을 소유한 것처럼. 그래서 불과 한 세대 전에 인간으로서 정말 그 저임금에 시달리게 했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은 초과이용뿐만이 아니라 그 둘러싼 인간의 관계들이 평등하지 못합니다. 나는 한 번도 사장님에게 나를 판 적이 없는데 우리 사장님은 나를 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한 독립되어 있는 주체와 주체 속에서 일한 만큼의 대가들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인신적 구속관계로서 볼 수 있는지. 나아가서는 노동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상품화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 더 나아가서 화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재화, 경제가 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교환의 매개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화폐가 자본이 됐습니다. 단순한 돈과 자본의 차이는 자본은 자기 증식을 합니다. 은행에서 돈 찍어낼 때,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낼 때 이자까지 찍어내진 않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돈이 시장에서 한 바퀴 돌면은 이자로 자기 몸집을 불립니다. 돈의 탐욕,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죠. 은행에서는 이자를 찍어낸 적이 없는데 돌면 돌수록 돈은 자기의 몸집을 불려서 이자로 계속 권한들을 높여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이 화폐라고 하는 것들도 상품이 될 수 없는데 화폐 자체가 상품이 돼버린 겁니다. 폴라니는 이렇게 해서 자연과 인간과 재화의 한 형태인 토지와 노동과 화폐라고 하는 것이 상품이 되면서 자본주의는 그 불행의 싹들이 시작됐고요. 그것이 바로 악마의 맷돌을 굴리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이 허구 상품이 아닌 것을 바로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본래의 돈이 돌고 돌아야 돈이 듯이 축적되어서 한쪽에서 더 많은 부를 시간도 빼앗고 공간도 빼앗는 이 자본의 회전들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를 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구 상품인 노동과 토지와 화폐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거치면서 시장에서 만나면서 임금과 지대와 이자로 자본으로 바뀌는 것. 이 고리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입니다. 상품이 돼서는 안 되는 허구 상품인 노동과 토지와 화폐가 시장 경제에서 임금과 지대와 이자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 이거는 상품이 되어서도 안 되고 상품일 수도 없는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노동 너머에 있는 인간을 봐야지 되고요. 토지 너머에 있는 자연과 환경을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화폐의 본래적 기능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의 증식, 자본의 회전의 논리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제2, 제3의 상품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들을 상품화시키게 되는 또 더 심각한 오류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까? 인간이 유사이래로 가장 중요한 가치와 덕목으로 삼았던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우정과 우애와 형제애와 돌봄과 보살핌과 수많은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다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탐욕들이 이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힘이 약한 나라에 대해서 과거에는 군사적으로 점령했고요. 지금은 경제적 방식을 통해서 그 나라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그 삶의 토양들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약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약탈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후손들의 몫인 것까지 저희들이 먼저 점유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주식 투자하실 때 지금의 가치로 놓고 평가하시나요? 그 기업의 미래의 가치입니다. 결국 이제는 이 자본주의의 작동의 방식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는 공간적 약탈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 다음 후손의 것까지 먼저 점유해오는 시간적 약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 저는 폴라니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악마의 맷돌을 멈춰야지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지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원리가 시장과 국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공동체는 뭐야?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지 되는데요. 전라북도 특히 진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출발할 때 이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들을 활용해서 때로는 제조 가공해서 더 좋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요. 체험 관광이 될 수 있고 또 시설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해서 바로 사업 조직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어떤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동체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돈을 벌거나 영리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편리함들,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체 모델로서, 공동체 조직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충족해 나가는 이러한 그 사업의 방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공동체 모델이라고 하는 이중적 그 공동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산촌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 사업이 필요한 거는 바로 우리 농촌 마을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마는 초고령화, 과소화, 후계 인력 단절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의 반복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최소한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 방어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공동체 사업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공동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내는 것, 내지는 그 마을에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엮어내는 것 전에 수행해야 될 그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역할을 되찾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선결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마을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역에서 그 마을 구성원인 오랫동안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주민 스스로 자신의 역할들을 분담토록 하는 거예요. 나이 드셨다고, 또 힘이 없다고, 잘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나이 드시면 다 힘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혜 있음이 다른 거죠. 저는 농촌 마을에 가서 가장 안타깝고 안쓰러운 분들이 할머니들입니다. 왜 할머니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역할들을 정말 자꾸 축소시키고 할머니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만 되는 존재로 그렇게 해야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가 당신들이 살아오셨고 지금도 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주는 것, 그 역할들이 있을 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이 조화롭게 모일 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됐든 공동체 활동이 됐든 그러한 활동들이 안정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선결 요건들이 해결되지 않고 사업을 할 때 정말로 마을을 위한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는 유지됐던 마을의 작동 원리를 지금 심각하게 까먹었을 따름입니다. 그 전에 마을은 어땠습니까? 풍부한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싸움이 나거나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날 때 지금처럼 경찰서에 법원으로 갔나요? 마을의 어르신 앞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시시비비를 따졌습니다. 마을법이 불문법이긴 했지만 우선했습니다. 마을의 법이 분명히 있어서요. 마을에 흉악한 우리 막말로 하면 후랴들 놈이 있었으면 옛날에는 덕성마리를 통해서 똥이 찔찔 나오게 패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의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자기의 권한과 의무들을 함께 행사하고 나누면서 마을 그 자체들을 민주적 방식으로, 그것도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두 번째, 경제에 있어서 당연히 상호부조의 원리가 철저하게 작동됐죠. 그래서 마을마다 울력이 있었고 두레가 있었고 품앗이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힘이 딸리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그 논에 모를 함께 심어드렸고요. 함께 심어드리면서 할머니에게 우리 함께 삽시다. 함께 지금 이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냅시다 하면서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존중해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에게 뭐 심어준 것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마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팔을 걷어붙이고 오셔서 가장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마을에 초상이 나면은 가장 서럽게 우시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상호부조의 마을 경제가 있었죠. 하다못해 마을에 논답이 왜 있었습니까? 마을의 밭과 논에 마을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그럴 때 그 농사들을 함께 지어서 재기의 기회들을 허락하기도 했고요. 마을에 필요한 경제적 재원들을 공동의 농사를 통해서 함께 마련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경제 시스템이 있는 곳이 마을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인 사회적 필요와 요구의 공동체적 해결들. 당연히 우리 아이들 함께 돌봤고요. 함께 키웠습니다. 우리 새끼였어요.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와 주거 등등의 것들을 마을에서 함께 해결했죠. 그러한 마을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당연히 공전과 보전이 이루어졌던 이 마을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렸을까요? 그것도 새카맣게? 저는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럴 때만이 좀 더 넓은 우리가 시군 지자체 내에서 또 전라북도라고 하는 광역 속에서 지역 경제들의 어떤 기반, 주체, 토양, 기틀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래된 미래로서의 마을로 다시금 복원시켜내고 그 마을의 사례들을 좀 더 넓은 이웃 마을들로 또 지역별로 확대시켜내는 것. 이것이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